안녕하세요. 1일 만에 끝내는 유튜브 왕초보 탈출과 스마트폰 영상 촬영 편집의 저자 최 작가입니다. 오늘 저자 특강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인데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중요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스마트폰 영상 편집을 하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버라고 하면 유튜브 컨텐츠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취미든 직업이든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그 영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튜버입니다. 취미나 돈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동영상을 만들지, 그리고 또 그 이유가 결정되면 그 다음은 타겟을 설정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가 타겟을 설정하세요입니다. 이 타겟을 설정하는 데는 우리가 먼저 7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내 동영상을 볼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인가? 세 번째, 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나이와 직업은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 내 동영상을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가? 다섯 번째는 내 동영상을 시청자들이 왜 보는 것일까? 여섯 번째는 내 동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일곱 번째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제공하거나 해결책을 유도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 그 다음 이익 제공, 거기에 따른 행동 유도, 해결책 제시가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하는 걸까요? 앞으로는 동영상 플랫폼이 중요하다고들 말을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저희들 세대에서는 문자나 전화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라나는 세대나 아이들은 영상에 익숙하고 영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상을 봐왔고 그 다음에 모두들 하다못해 초등학생들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댓글과 영상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 대체 플랫폼이 없다면 유튜브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합니다. 유튜브를 활용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유튜브 활용이고 두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으로서의 유튜브 활용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광고 플랫폼으로 SNS나 포털 사이트 등을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이 광고 사이트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SNS나 포털 사이트의 광고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튜브가 정보 제공 단계를 넘어서 비즈니스를 활용하는데 최적의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고 동영상에 익숙한 세대를 위해서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광고적인 이미지를 배제하고 기업의 정보 전달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퍼스널 브랜딩으로서의 유튜브 활용입니다. 요즘 세대는 내 자신을 알리는 데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리고 단순히 알리는 것을 넘어서 내 네임밸류, 내 이름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내 이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전에는 SNS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튜브 플랫폼이 대세입니다. 유튜브 플랫폼은 개인의 성장과 내 이름을 알리는 최적의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편집이나 촬영이 걱정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어플도 충분히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유튜브를 막상 시작했는데 컨텐츠, 즉 유튜브 동영상을 뭘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지 모르실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의 각 채널에서 인기 유튜버들을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하면 과연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때는 방법이 모방입니다. 모방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합니다. 검색돼서 나온 유명 유튜버들의 영상 중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 영상들을 다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모방이지만 그 유튜버와 나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방이 창작으로 나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만의 장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잘했는지 이런 장점들을 내 스스로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지, 그리고 그 이익이 정보 제공이든 문제 해결이든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나를 파악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있거나 배우고 싶은 분야의 책들을 살펴보고 구입을 합니다. 아니면 서점에 가서 살펴보고 목차만 바라보더라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못 보던 것들이 새롭게 머릿속에 살아납니다. 이 세 가지 유튜브 각 채널의 인기 유튜버를 따라하는 모방의 단계, 두 번째 나만의 장점인 이 아이디어를 찾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에서 찾는 것, 이 세 가지가 컨텐츠를 뭘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부터 앞으로 6번 정도의 강의는 책에 없는 내용으로 유튜브에 관련된 가장 확실한 이 꿀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구독자를 늘리는 확실한 방법, 댓글 파도 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홍보한다고 할 때 그동안 잘못된 홍보 방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어뷰징을 하는 거죠. 어뷰징은 쉽게 말해서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노출 수가 올라가고 순간적으로 조회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 내 채널 초기에 내 영상을 보러 왔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상을 봐주면 시청 지속 시간은 올라가는데, 만약에 처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도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유튜브에서는 이 채널이 광고를 위한 어뷰징 채널이구나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채널의 영상을 더 이상 노출시켜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SNS나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려서 홍보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메시지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유입돼서 조회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올린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시청 시간이 줄어들고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명함이나 광고지를 만드는 방법인데 이 또한 가장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뷰징, SNS에 올리는 거, 카페나 인스타그램, 카톡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네 번째로 광고나 명함을 만드는 거, 이 네 가지가 잘못된 유튜브 홍보 방법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내가 채널 초기에는 조회수가 10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조회수는 떡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먼저 알아서 노출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내 영상을 먼저 보고 그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이 나오면 일정 시간 유지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튜브에서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노출 시간이 적으니까, 그리고 조회수가 적으니까 그 낮은 조회수 때문에 노출을 더 안 해준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 유튜브 동영상을 노출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댓글과 광고입니다. 자, 첫 번째로 댓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댓글은 내 채널과 비슷한 다른 채널, 이거 반드시 내 채널하고 비슷한 채널이어야 됩니다. 내 채널과 비슷한 다른 채널에 가서 댓글을 달고 그 댓글에서 내 이름을 클릭해서 유입된 사람들이 다시 내 채널로 들어오고 또 저도 그 채널로 가게 하는 그런 댓글. 두 번째는 광고입니다. 광고는 구글에서 집행하는 구글 애즈 프로그램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 유튜브 채널을 홍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에 첫 번째인 댓글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댓글 활용법은 우리가 댓글 파도타기라고도 부릅니다. 댓글 파도타기는 신규 유튜브 채널인 제 채널이 노출도를 올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채널을 다니면서 댓글을 달아 홍보하는 작업입니다. 이 내 채널이 채널을 시작한 후에 영상 업로드가 5개에서 10개 정도 됐을 때, 그리고 내 구독자가 100명 이하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 채널과 비슷한 채널은 그쪽의 구독자 수는 1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채널과 비슷한 컨텐츠를 만드는 다른 채널을 검색을 해봅니다. 이 검색을 할 때 나오는 대형 유튜버 채널들에 가서 댓글을 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형 유튜버 채널들은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댓글을 달아도 상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구독자 1000명 정도의 신생 채널에서 나와 비슷한 컨텐츠를 하고 있는 채널에 내가 가서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채널들을 검색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된 채널이 현재도 영상이 계속 업로드 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상이 업로드된 밑에 댓글들이 계속 달리면서 활성화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그 검색된 채널에 그 영상 제작자가 또 다른 댓글을 달면서 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댓글 파도 타기의 그 다음 단계로는 이 검색 채널에서 댓글이 달려있는 것들에 그 댓글을 클릭해서 다른 채널로 넘어갔을 때 그 채널에서 이 검색 채널의 사람이 그 채널에 가서도 댓글을 달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그 채널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니면 내 컨텐츠와 비슷한 채널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컨텐츠 채널에 가서도 댓글을 달아줍니다. 내가 검색한 채널과 그 검색 채널 댓글에서 연계된 채널에서 모든 게 소통이 확인되어 있으면 내가 검색한 채널을 구독을 합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댓글로 소통하면서 다른 채널과 방문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독된 채널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합니다. 시청을 한 다음에 그 영상의 내용에 맞는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댓글 파도 타기는 나와 비슷한 컨텐츠를 하는 채널을 검색한다. 그리고 그 채널을 가서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댓글을 확인하고 최근에 올라온 영상의 댓글에서 서로 댓글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 댓글에서 연계된 채널을 방문해서 거기에서도 댓글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시 넘어와서 내가 검색한 채널을 구독한다. 그리고 검색한 구독 채널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다 본 다음에 그 영상에 맞는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준다. 이게 댓글 파도 타기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댓글 파도 타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댓글 파도 타기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끝까지 제대로 시청하지 않고 댓글만
달면은 유튜브가 어뷰징으로 인식합니다. 광고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대량의 댓글을 다는 행위를 유튜브는 어뷰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계정을 이 계정은 광고 계정이구나 인식을 하고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댓글을 스팸 처리해서 보여주지 않고 더 이상 노출을 시키지 않게 됩니다. 이 어뷰징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입니다. 2배속으로도 시청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영상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용과 관련 있는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댓글을 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댓글에 또 다른 댓글을 다는 대댓글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반드시 내 채널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채널에만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댓글을 작성할 때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내 채널에 놀러와 주세요 라거나 아니면 방문해 주세요 라는 유도 아니면 구독 유도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댓글 파도 타기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댓글 파도 타기는 구독자를 100명 모을 때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채널이 초기에 구독자 100명을 모으기 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내 채널을 영상을 올려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구독자 100명은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특히 대형 유튜버들이 말하기를 5만 명, 10만 명 모으는 것보다 제로 상태에서 100명을 모으는 게 더 힘들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초기 단계에서 100명까지 서로 동반 성장하는 것입니다. 댓글 파도 타기 할 때 주의할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내 채널은 영상은 주기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두 번째, 불특정 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카페나 외부 커뮤니티에는 홍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채널과 유사한 채널에 반드시 홍보하는 것. 네 번째는 댓글로 내가 저 사람과 소통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구독자를 늘리는 확실한 방법에서 댓글과 광고라고 했는데 댓글에 대해서는 앞에 댓글 파도 타기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광고 효과인 구글 애즈를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애즈는 구글에서 제작한 온라인 셀프 서비스 광고 프로그램입니다. 구글 광고를 통해서 구글 검색 사이트나 아니면 구글 유입 사이트, 파트너, 그 다음에 앱 이런 데다가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등을 올려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구글 애즈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유형과 구글 애즈로 광고 효과를 볼 수 없는 채널 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애즈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채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애즈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채널은 대중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한 채널입니다. 대중적인 주제라는 것은 먹방, 게임, 퀴즈, 요리, 애완동물, 스트리트 푸드, 그리고 댄스 및 음악 커버 등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필요 없는 글로벌한 채널을 말하는 거죠. 가성비, 즉 비용 대비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광고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고비가 저렴한 대신 인구가 많은 나라에 유튜버는 가장 먼저 송출을 합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등으로 먼저 광고를 내보냅니다. 말 그대로 광고비는 저렴한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글 애즈로 광고 효과를 볼 수 없는 채널입니다. 구글 애즈로 광고 효과를 볼 수 없는 채널은 채널이 너무 초반이라서 채널 세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 채널 세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채널 안에 영상이 5개에서 10개도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는 채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은 채널을 운영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정도의 채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정보, 리뷰를 하는 채널은 광고 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천천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 대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구글 애즈 광고를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를 할 때는 하나의 광고,
구글 애저에서는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캠페인마다 한 개 영상만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을 광고를 진행할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영상에서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 가장 좋은 영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상을 10개 정도의 업로드를 한 후에, 영상을 10개 정도 업로드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섹션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영상 10개 정도 업로드한 다음에 구독자가 100명 정도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광고를 집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채널 초기에 구독자 수를 모으는 용도로 짧게 광고를 해야 됩니다. 채널 초기 구독자 100명 정도일 때 짧게 해야지 광고 효과를 길게 가져가면 광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광고를 집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분석을 통해서 클릭률과 조회수를 퍼센테이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타겟팅을 잘 못하게 되면 내 광고가 무작위적으로 송출되게 되어서 광고 비용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광고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구글 애즈로 유입된 시청자들이 보는 시청 지속 시간, 그러니까 내 영상을 시청한 시간은 구글에서 말하는 수익 창출 시간 4,000시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구글 애즈로 유입된 구독자 수는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튜브를 떡상시키는 알고리즘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떡상 영상이라고 하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일 1 업로드, 그러니까 매일 업로드를 하면 유튜브가 밀어주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떡상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주 업로드한다고, 매일 업로드한다고 절대 밀어주지 않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광고를 집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1일 1 업로드를 하면 네이버에서 밀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 정책을 아직까지도 유튜브로 가지고 와서 유튜브에서도 매일 하나씩 업로드를 하면 유튜브에서 밀어준다라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다른 포털 사이트나 어떤 블로그와는 다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품질 좋은 영상이나 최고의 동영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동영상을 찾는 것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알고리즘의 초점 영역은 유튜브 아카데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가 보고 있는 컨텐츠, 이거를 주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청자가 시청하지 않은 항목, 시청자에게 추천을 했는데 시청자가 시청하지 않은 항목. 세 번째는 시청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청 지속 시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아요나 싫어요, 그리고 관심 없음의 그 피드백. 다섯 번째는 시청자가 이전에 시청했던 그 동영상.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채널의 영상 업로드 빈도와 그 다음에 인기 성장률. 일곱 번째는 시청자가 과거에 검색했던 그 검색어, 그것을 가지고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떡상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은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처음에 1단계로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유튜브에서는 메타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예비 시청자들에게 좁은 폭으로 영상을 노출시킵니다. 이 노출 대비 클릭률 CTR이라고 하는데 이 CTR 비율이, 그러니까 100회 노출에 만약에 20회를 노출했다 하면 CTR이 20%입니다. 이 CTR 노출 대비 클릭률이 높고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면 1단계로 영상이 추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청자들이 탐색하는데 이 탐색 피드에 1단계 영상을 노출시켜 줍니다. 이 노출시킨 영상에서 또다시 노출 대비 클릭률 CTR이 높고 시청 지속 시간이 높아지면 이 유튜브 메타데이터는 좋은 영상으로 인식을 하고
다시 분석을 해서 다른 추천 영상으로 1단계보다는 조금 넓은 시청자층으로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상위 추천 영상으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더 높은, 더 넓은 시청자층에게 노출을 시켜주고, 이때 노출 대비 클릭률이나 시청 지속 시간이 퍼센티지로 당연히 높다면 그 다음 단계인 베스트 추천 영상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베스트 추천 영상을 상위 추천 영상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이 영상 범위를 시청자층을 더 넓혀서 추천을 해주고 여러 영상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유튜브 초기 홈 화면에 이 내 영상을 노출시켜 줍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 유튜브 홈 화면에 노출된 영상을 시청자가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청자다라고 생각되면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줍니다. 이러다 보면 이 영상은 떡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인기 급상승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 떡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은 한 5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튜브에서 유튜브 채널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시면 분석 참여도 탭에서 시청 지속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 그 다음에 유입된 층, 연령대, 시간대 모두 어떻게 유입됐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는 두 번째는 썸네일과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상을 만들 때 영상 초기 15초 이내에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그로를 끌라는 것이 아니고 진실되지만 궁금증을 유발하고 주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댓글 파도 타기로 댓글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다른 채널과 교류합니다. 다섯 번째, 철저한 컨텐츠 기획과 정기적인 업로드입니다. 우선 전제 조건은 철저하게 기획을 하고 잘 만든 영상이어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구독자를 모으는데 진짜 빠르게 모으는 제목을 만드는 방법, 제목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을 만드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내가 만들려는 영상의 키워드를 20개에서 30개 검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쭉 적어가지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밑에 부분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연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그 연관 검색어를 전부 다 적습니다.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서 회원 로그인을 하면 연관 검색어 추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에서 키워드별 연관 검색어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은 유료지만 이 부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우측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광고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광고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중간에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를 눌러줍니다. 이 키워드 도구에서 키워드 창에 제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던 검색 키워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하나하나씩 전부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을 해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를 하면 연간 키워드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675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연간 키워드가 월간 검색수, 그 다음에 월 평균 검색수, 그 다음에 클릭률까지 전부 나와 있고 순서대로 어떤 게 제일 많은 것인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연관 검색어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엑셀 파일로 받아서 오프라인에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드 키워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 키워드, 내가 만든 키워드를 가지고 시드 키워드, 일종의 씨앗이 되는 키워드를 찾는 방법입니다. 블랙키위라는 키워드 검색량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블랙키위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검색란에 내가 만든 키워드를 하나씩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를 추출해 줍니다.
무료인 상태에선 네이버 연관 검색어만 추출이 되는데 유료로 계정을 바꿔주면 전체적인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관 검색어를 내 키워드 20개 정도에서 100개 정도로 확장을 해줍니다. 이것을 시드 키워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블랙키위에서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라고 했을 때 검색어, 월간 검색량과 컨텐츠 발행량, 그 다음에 예상 검색량, 포화 지수가 나오는데 이 상황을 보고 컨텐츠가 어디에서 많이 발행됐구나, 어떤 게 나왔다, 그 다음에 검색량이 어떻게 된다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연관 키워드가 몇 개나 나오는지 보는 건데 지금 현재에는 무료 상황이다 보니까 20개만 추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튜브 구독자 증가, 뭐 구독자 올리기, 늘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가,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에 맞춘 연관 검색어가 쭉 보여지는 것이죠. 이 블랙키위는 베이직 코너인 그 12,000원 회원 가입을 하면 연관 검색어가 500개까지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채널에서 키워드를 20개에서 30개 정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연관 검색어, 블랙키위에서 연관 검색어, 네이버 광고에서 연관 검색어를 해서 100개 정도의 시드 키워드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20개의 내 채널 검색어 키워드, 그 다음에 시드 키워드 100개 정도, 그 다음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이럴 이슈 키워드 찾기입니다. 바이럴 이슈 키워드는 사람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의 인기 게시물이나 아니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아니면 뉴스 랭킹 이런 데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100개 정도 검색을 합니다. 이 키워드들은, 그러니까 바이럴 이슈 키워드들은 내가 만들어낸 그 키워드, 검색 키워드나 아니면 시드 키워드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카테고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라는 것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 연관 검색어를 100개 정도 만들었다면 바이럴 이슈 키워드는 이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방법이라는 것과는 상관없는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코로나면 코로나 아니면은 가수 뭐 아이유면 아이유 이런 식으로 완전 상관이 없는 카테고리를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드 키워드나 내가 만든 검색 키워드를 다양하게 카페나 블로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고 그 검색된 데에서 이슈가 되는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감을 많이 받은 버튼이 어떤 것인지 보고 그 공감 많이 받은 그 이슈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그 검색어 그 키워드와 시드가 되는 시드 키워드,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죠. 그 연관 검색어, 그 다음에 바이럴, 그러니까 바이럴 이슈 키워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제목을 만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떡상의 시작, 구독자 100명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파도 타기나 아니면 구글 애즈 광고를 할 때 계속 이야기됐던 것이 구독자 100명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0명에서 100명을 모으는 방법이 가장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 구독자 100명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여기서 구독자 100명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구독자 100명 전에 꼭 해야 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자 100명을 모으는 가장 전제 조건은 내 영상을 잘 기획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상, 고품질의 영상이 아니라 잘 만든 영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구독자 100명 전에 꼭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처음으로 채널 꾸미기입니다. 채널 꾸미기는 채널 아트와 채널 레이아웃으로 볼 수 있는데 채널 아트와 채널 레이아웃은 내 채널의 간판입니다.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맨 먼저 보는 화면이 내 채널 레이아웃과 채널 아트입니다. 채널 아트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뮤직 채널하고 밑에 채널에 대한 설명,
누구의 뮤직 컬렉션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달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레이아웃입니다. 그 레이아웃은 내가 올린 영상 중에서 인기 있는 업로드 영상 섹션을 제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은 최근 업로드된 영상 섹션과 그 밑으로 추천 동영상 섹션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채널명의 채널 설명 달기, 이거는 채널 아트에서도 했지만 그 채널 아트 밑에 채널명이 달리는데 그 채널명에 채널에 대한 설명, 그 이름 뒤에 채널명 슬러시나 아니면 컬런이나 언더바를 해가지고 채널 주제에 대한 요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채널 주제에 대한 요약을 짧게 설명을 달아줘야 이 채널이 무엇을 하는 채널이구나 하고 시청자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널 이름 뒤에 채널 주제에 대한 요약을 해주면 내 채널 주제를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채널 주제에 맞는 시청자들이 유입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의 채널은 반드시 한 가지 주제만 다뤄야 됩니다. 내 채널이 교육 채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브이로그를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여행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하면 내 채널을 구독하거나 아니면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시청자 100명 이전에, 그러니까 구독자 100명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앞에서 배웠던 댓글 파도타기입니다. 이 댓글 파도타기로 홍보를 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구독자 수가 1000명 이하인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 채널과 비슷한 컨텐츠를 하는 채널, 그리고 이 비슷한 컨텐츠를 검색을 해서 댓글 파도타기, 그러니까 그 검색된 채널과 거기에 연계된 채널로 넘어가는 댓글 파도타기, 그 댓글 파도타기를 하는 영상을 참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구독자가 100명이 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앞의 내용과 약간 중복될 수 있지만 아무 영상이나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 업로드하면 영상이 떡상한다? 이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리고 내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반응이 없다. 구독자 수가 늘거나 조회수가 늘거나 이런 반응이 없다면 문제점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썸네일이나 제목, 영상 내용에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조회수가 낮은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채널을 어뷰징 채널로 분석을 하게 돼서 아, 광고 계정이구나 하고 채널을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독자 100명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채널 홍보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댓글 파도타기 할 때는 구글처럼 뭐 방문해 주세요, 아니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식의 홍보 댓글은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잠깐의 조회수는 올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 채널에 시청자가 유입됐다가 동영상을 시청 지속 시간을 유지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독자가 100명이 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목에는 필요한 내용만 적어야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제목에 내가 원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를 모두 집어넣어서 제목을 만듭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네이버 블로그와 다릅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한 가지를 넣습니다. 제목으로 시청자가 유입될 수 있는 키워드 한 가지, 그리고 제목으로 영상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목에 특수 문자나 샵, 가로, 숫자 등을 넣으면 안 됩니다. 또한 제목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유튜브가 알고리즘상 검색을 할 때 유튜브 제일 앞쪽에, 그러니까 유튜브 제목 앞쪽에서부터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제목을 지을 때는 가장 대표가 되는 키워드를 앞쪽에 배치를 하고 중간에 약간 덜 중요한 키워드, 마지막에 연관 키워드를 만들어주는 게 제목 짓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유튜브 구독자 100명이 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상 길이는 짧게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영상을 만들 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아서 되게 길게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독자가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영상을 가능한 한 짧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상 길이는 2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최대한 잘 만들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짧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짧게 만들면은 차라리 쇼츠로 만든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앞에 8번에 걸쳐서 유튜브에 관련된 팁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스마트폰 영상 편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할 때 우리는 장비는 뭐를 사야 되지? 카메라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마이크는 뭘 써야 되지? 조명은 뭘 써야 되지?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 초보라면 스마트폰으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스마트폰은 휴대와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어디서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촬영 후 쉽게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에 스마트폰 편집 어플에서 쉽게 편집을 하고 SNS나 각종 사이트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폰은 다양한 렌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은 대개 3개 정도의 렌즈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광각, 표준, 망원을 가지고 있는데 광각은 주로 13mm, 17mm를 사용하고 표준은 26mm, 망원은 77mm 렌즈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카메라에서 이 광각부터 망원까지를 전부 사용하자면 최소한의 2개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간단한 조작으로 렌즈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영상 촬영을 위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영상 촬영을 위한 기본 조건은 첫 번째, 동영상 촬영할 때 스마트폰은 메시지나 아니면 다른 전화 여러 가지에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항공기 모드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스마트폰 렌즈를 깨끗이 닦아주지 않는 겁니다. 스마트폰 렌즈는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격자. 아이폰에서는 격자라고 하고 갤럭시에서는 수평 수직 안내선이라고 합니다. 이 격자, 수평 수직 안내선을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제일 왼쪽 이 사진은 갤럭시 모드를 수평 수직 안내선 활성화한 것이고 중간은 아이폰을 격자 활성화한 것입니다. 이 격자를 활성화하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가로, 세로 2개의 선이 그어져서 화면을 3분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정에서 프레임 영역 밖을 보기와 스마트 HDR을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스마트 HDR은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해서 말 그대로 어두운 부분과 최고로 밝은 부분까지를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HDR을 활성화시켜 주셔야지만 노출차가 없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디테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에서 촬영할 때는 출력 해상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력 해상도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용으로 사용할 것은 FHD인데 가로 1920, 세로 1080의 해상도입니다. 다음은 설정에서 동영상 안정화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동영상 안정화는 일명 손떨방이라고 하죠. 이 동영상 안정화는 갤럭시나 아이폰에서 삼각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동영상 안정화는 항상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의 줌은 광학 줌과 디지털 줌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광학 줌은 우리가 줌 기능에서 볼 수 있는 1배부터 3배, 2.5배 정도까지가 광학 줌이고 그 이외에는 디지털 줌입니다. 줌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이 광학 줌 범위에서 사용을 하시고 디지털 범위인 디지털 줌에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가까이 다가가셔야지 디지털 줌으로 확대를 하시면 화면이 노이즈가 강해지고 쉽게 말해서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 영상 촬영을 위한 기본 조건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이제 영상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편집을 할 차례입니다.
편집에 사용할 어플은 워터마크가 없는 무료 영상 편집의 최강자 비타입니다. 왜 비타를 선택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비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안드로이드나 iOS, 그러니까 뭐 갤럭시나 뭐 애플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 이 부분. 두 번째, 사용 조건이 없는 무료 어플인가. 세 번째, 초보자가 사용하기가 쉽고 사용이 편리한가.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게 다양하게 무료 템플릿을 제공하고 필터나 효과, 소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무료지만 전문가용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가. 여섯 번째, 저작권 걱정이 없는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제공하고 그 종류는 다양한가. 일곱 번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가. 마지막 여덟 번째가 무료 버전에서 워터마크를 삭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게 제가 비타를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비타의 편집 화면 그 기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비타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PC에서는 윈도우 PC만 가능하기 때문에 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스마트폰보다 크게 가로 영상으로 아이패드에서 시연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타 편집 화면의 메인 이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를 실행하면 스마트폰에서 이 화면이 보입니다. 제일 위에 새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음성 변조, 썸네일, 효과, 음악 추가, 자막 넣기가 있고 밑에 이제 편집했던 동영상들이 나옵니다. 프로젝트들이. 그리고 그 아래 세 가지 프로젝트, 그 다음에 템플릿, 무료 스토어가 나오는데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편집할 때 프로젝트 제가 만드는 편집, 그 다음에 템플릿은 비타에서 제공하는 무료 템플릿이나 아니면 비타 사용자들이 만든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무료 스토어는 비타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스들이죠. 한번 눌러볼게요. 비타에서 제공하는 템플릿하고 시청자들이 아니면 이 비타 사용자들이 만든 템플릿들이 최신 인기 트렌드부터 유튜브, 뭐 3D, 뭐 여러 가지 생일 축하 영상들이 이렇게 쭉 템플릿이 보이죠.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스토어에서는 신규 아이템이나 최신 인기 있는 효과들, 그 다음에 텍스트, 여러 가지 스티커, 스타일 등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하고 편집 화면을 살펴보면 제일 위에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창,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미리 보기 창 밑으로 타임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편집 메뉴들이 보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안 보이고 약간 잘려서 보이겠죠. 이 타임라인은 영상이나 오디오 프로그램에서 편집이 진행되는 공간입니다. 편집 프로그램에서 모든 비디오 클립, 이 영상 소스나 아니면 밑에 음악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오디오 클립, 오디오 소스,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장면, 영상과 영상 사이의 전환 등이 이 시간 순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쪽의 메뉴가 즐겨찾기는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메뉴고요. 컷 편집을 할 수 있는 이 편집, 그 다음에 효과음이나 배경음을 넣을 수 있는 사운드, 그 다음에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텍스트, 그 다음에 스티커, 효과, PIP, 그러니까 화면 안에 이미지나 영상을 넣을 수 있는 PIP 기능, 그 다음에 스타일, 필터. 스타일과 필터는 주로 이 컬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모자이크,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비율 조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밝기나 대비, 노출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쪽에 가면 이 해상도와 FPS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해상도인
풀 HD 1920 곱하기 108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프레임 속도 FPS라는 건 영화의 한 장면에 사진이 몇 장이 들어가느냐는 개념인데, FPS는 사진이 옛날에 24장 들어갈 때부터 현재 30장, 60장, 많게는 뭐 120장까지 들어가는데, 사진이 한 장면에 적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장면이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 속도는 30이나 6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선 3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했을 때 해상도와 FPS를 설정하고 나면 예상 파일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설정 완료되면 닫아주시고 이 편집 메뉴들을 가지고 편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비타의 메인 화면 구성과 타임라인에 의해 그 다음에 편집 메뉴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쉬운 영상 편집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비타로요. 자, 비타 화면에서 첫 번째 방법은 초보다, 내가 아주 왕초보다 하면 템플릿으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왕초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템플릿 편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중간 아래쪽에 있는 템플릿을 눌러줍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유튜브 제일 앞쪽에 있는 영상을 한번 눌러볼까요? 인트로네요. 여기 유튜브 인트로죠. 하고 이 영상의 길이가 나옵니다. 14초. 그리고 영상에 사용된 영상이나 이미지 개수 8개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 사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영상 길이와 이미지 개수가 나오고, 그러면 이것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을 누르면 비디오와 이미지가 있는데 그냥 이미지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쉽게. 8개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 화살표 8개 이미지가 선택됐고, 이거 영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템플릿이 적용되고 있죠. 영상이 자동 적용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영상을 멈추고 각각의 영상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눌러서 영상의 텍스트를 조절할 수도 있고, 편집해서 텍스트를 바꿔줄 수도 있고, 테스트라고 한번 쳐보시고 테스트를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각각의 이미지나 영상마다 전부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서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확대하거나 줄여줄 수 있습니다. 클립을 변경을 누르면 클립의 순서를 바꿀 수 있고, 편집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영상이나 이미지의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고 다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를 확대할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완성이 됐으면 우측 상단에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화면이 적용된 것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상태에서 해상도와 FPS를 확인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누르면 비디오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완료된 영상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저장으로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두 번째는 경험자도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편집입니다. 조금만 알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비타 메인 화면에서 프로젝트를 누르거나 위에 새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영상이 나오죠. 영상을 한 2개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영상이 선택되죠. 여기에서 이 내가 원하는 2가지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하게 됩니다. 클립을 길게 눌러서 이 서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편집 중간 영상과 영상 사이에 연결되는 부위를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컷 편집 부분과 트랜지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비타를 사용한 아주 쉬운 영상 편집 방법, 그러니까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과 프로젝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프로젝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컷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컷 편집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컷 편집은 편집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소스들을 각각 불러와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남아있는 영상으로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을 하는 작업이 컷 편집입니다. 영상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제 비타를 이용해서 컷 편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타 메인 화면에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아니면 영상이나 이미지 소스를 선택을 하고, 한 2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영상이 지금 중간에 2개가 나뉘어 있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여기 중간에 점이 보이시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 소스를 손으로 터치해서 이동시켜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중간에 영상이 연결되는 부위에 갖다 놓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컷 편집을 하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놓고 아래 편집 메뉴에 있는 가위 모양의 편집을 누릅니다. 화면에서 제일 아래쪽에 메뉴에 있는 분할을 눌러주시면 지금 타임 인디케이터가 놓여 있는 부분이 잘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 인디케이터를 이동시켜서 그 다음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눌러주시면 분할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잘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잘리게 된 부분을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컷이 없어지고 앞에 컷과 뒤에 컷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보이시죠? 이 편집 작업이 모두 끝난 다음엔 반드시 여기 이쪽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제일 처음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자르고자 하는 부분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키고 분할 버튼을 눌러서 제일 앞쪽에 있는 분할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영상을 선택을 한 다음 여기까지로 다시 한번 분할을 해주면 영상이 잘리게 됩니다. 영상 위치를 바꾸려면 그 선택한 영상 클립을 길게 누른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이걸 뒤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영상 순서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스토리텔링을 완성하는 거죠. 편집 작업이 완료되면 뒤로 가기를 눌러서 편집 처음 화면, 그러니까 편집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영상 해상도를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컷 편집을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 잘린 클립에 이동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이번에는 영상 편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막 쉽게 만들기입니다. 자막이 왜 중요하냐면 영상의 내용을 영상으로만 보는 것보다 자세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만든 제작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디오가 없어도 영상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황과 동작에 맞는 자막은 감정을 전달하고 시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미와 오락적 요소, 시각적인 요소로 지루함을 줄이고 영상에 대한 집중도를 높입니다. 자, 그럼 비타에서 쉽게 자막 넣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타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자막 넣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이 보여지죠? 그럼 아무거나 일단은 오디오 소스가 있는 걸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이렇게 자막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막 입력 창에 원하는 자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됐으면 우측에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자막이 적용된 클립은 제일 앞쪽을 눌러서 클립 처음에 맞춰주거나 뒤쪽 있는 부분을 눌러서 자막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의 크기는 이 부분을 눌러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위치시켜 놓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를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자막 입력 창이 나옵니다. 자막 입력이 완료됐으면 우측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막이 안 보이시죠? 자막과 자막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자막을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십니다. 자막 길이를 위 자막과 맞춰줄 수도 있고 영상 길이에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끌어당겨서 맞출 수도 있고 클립 끝으로 눌러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막이 두 개 다 보이시죠? 이 보인 상태에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창에서 글꼴을 눌러주시면 비타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한글 폰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애터미체로 한번 선택을 했고 이 글꼴이 선택됐으면 그 다음에 스타일로 색상과 외곽선, 그림자, 배경,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림자는 다른 색으로, 외곽선은 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완료되면 여기를 눌러서 적용을 눌러서 확인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 자막을 선택하셔서 동일하게 눌러주시면 글꼴 스타일들이 나오죠. 글꼴은 뭐 그대로 두시고 스타일은 조금 전에 적용해 봤으니까 자막과 타이틀, 라벨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막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자막 효과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누르면 적용이 되죠. 호러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타이틀에서 중요한 건 영어로 돼 있는 거는 영어만 적용이 되고 한글로 돼 있는 거는 한글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한글 폰트, 한글 효과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라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말풍선이나 재밌는 효과들, 그러니까 영상에 재밌는 효과를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다 완료됐으면 우측에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자막이 완료됐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이 자막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클릭으로 길게 터치해서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를 누르면 프레임 인, 프레임 아웃으로 이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인, 여기를 누르시면 프레임 인 작용, 프레임 아웃은 이 자막이 끝나는 부분에서 프레임 아웃 작용이 됩니다. 적용이 완료됐으면 우측 아래쪽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쪽 버튼은 이 자막을 복제하는 기능입니다. 복제, 크기 조절, 효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자, 보이시죠? 자, 그럼 앞으로 돌려서 한번 볼게요. 플레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 장면처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분명할 때
자, 보이시죠? 자막 효과가.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비타에서 쉽게 자막 만드는 법을 알아보고 다양한 효과를 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비타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소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폰트와 소스들을 사용해서 자막을 재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다음은 비타에서 영상 장면 전환 효과, 일명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이 효과를 쉽게 만들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면 전환 효과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상 컷 편집을 하는 목적은 시청자들이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이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편집이란 것은 장면을 바꿀 때 이 편집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컷 편집을 하다 보면 앞뒤 영상이 서로 충돌하거나 뭔가 어색한 부분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면 전환 효과, 트랜지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면 전환 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컷, 두 번째가 디졸브, 세 번째가 와이프, 네 번째가 페이드입니다. 첫 번째 이 컷은 클립과 클립 사이에 어떤 효과가 없이 그냥 컷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장 좋은 효과입니다. 두 번째 디졸브는 앞 화면과 뒷 화면이 서로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이 효과죠. 세 번째는 와이프, 앞 화면과 뒷 화면이 몰려오면서 앞 화면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윈도우에 유리창이 닦이듯이 그런 와이프, 그 상황을 와이프 효과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페이드, 말 그대로 서서히 어두워지거나 서서히 밝아지는 거죠. 비타 메인 화면에서 장면 전환 효과를 편집할 영상 2개를 가져옵니다. 선택을 해볼까요? 새 프로젝트에서 영상 2개 하고 넘어가기. 이 장면 전환 효과, 트랜지션 효과는 비타 아래 메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 클립과 클립 사이, 그러니까 영상 클립과 영상 클립 사이에 중간에 표시된 여기, 이것을 클립 연결점이라고 하는데 이 연결점을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장면 전환 효과. 트랜지션이라고 써 있고 뉴, 핫, 기본, 역동, 특수 효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다양한 트랜지션에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해볼까요? 그럼 가장 기본인 디졸브를 한번 해보죠. 디졸브를 눌러보시면 지금 트랜지션이 일자였다가 무한대처럼 바뀐 것이 보이시죠? 보라색으로 변했고요. 이 트랜지션 시간을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트랜지션이 적용되는 시간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클립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다 잘라놨다 컷 편집을 했다 하면 모든 클립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션을 적용을 했으면 우측 하단에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와줍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재생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셨나요? 영상 길이를, 트랜지션 효과 길이를 좀 늘려서 보여드릴까요? 한 1.5초로 늘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되셨죠? 디졸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화면이 넘어가는 거죠. 이 트랜지션은 각각의 영상이 잘린 부분에 있어서 다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킨 다음에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편집점 영상 연결점을 눌러서 트랜지션 아까 디졸브를 했으니까 이번엔 다른 걸 해볼까요?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이 부분은
다른 걸 적용을 하고, 자, 한번 전체적인 트랜지션 적용을 한번 보죠.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골목은 이제 아무도 없고 빈집들 뿐이네요. 다양한 트랜지션이 적용된 것이 보이시죠? 다 끝나면 우측 하단의 적용 버튼을 누르고 나와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편집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 편집 메인 화면으로 반드시 나오신 다음에 출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비타에서 장면 전환 효과, 트랜지션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에서 특정 장면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타 메인 화면에서 영상 클립을 불러옵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해볼게요. 영상 클립을 불러와서 일단은 이거는 컷 편집이 돼 있는데 이 컷 편집 돼 있는 상태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컷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 가위 모양이 편집을 누르고 분할하기, 그 다음에 이 정도 가서 분할하기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에 이만큼이 잘라진 게 보이죠. 이 부분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편집, 이 오른쪽 아래에 크기를 눌러주시면 이 화면을 크게, 지금 표준 화면에 맞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클립에만 적용이 된 겁니다.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내가 이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 모든 클립에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영상, 자른 영상에만 적용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완료되면 우측 아래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앞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앞에 영상은 그대로 갑니다. 자른 부분에서 화면이 잠깐 커졌죠. 이렇게 보이시죠? 너무 짧게 잘라서 못 느끼셨을 수 있는데 그 부분만 확대된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어색하면 중간에 연결점을 눌러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트랜지션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디졸브나 동일하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실게요. 보이시죠? 디졸브가 아니라 손동작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장면을, 특정 부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가 됐죠? 이 특정 부분 구간을 제가 컷 편집으로 자른 후에 정지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뒤쪽 부분을 분할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을 해주고, 분할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이게 작으면 손가락으로 확대를 하시면 됩니다. 늘려서 분할을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영상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크기 옆에 있는 프리즈가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죠? 여기는 움직이죠. 보이시나요? 적용이 완료됐으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실게요. 자, 자, 여기 멈춘 게 보이세요? 움직이다 멈추고 넘어가죠. 네. 편집이 완료됐으면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비타에서 영상 특정 장면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해서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영상 적재적소에 알맞은 배경음악, 효과음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경음악이 왜 중요하냐? 배경음악 없이 대사나 정보 전달만 하게 되면 되게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주제에 맞는 음악이나 효과음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정보나 대사를 전달할 때는 배경음악 음량을 줄여서 사용하시면 되고, 분위기나 장면을 바꿀 때도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장면을 강조하거나 대사를 강조하고 싶다 하면은 배경음악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비타에서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어떻게 간단하게 삽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타 메인 화면에서 위쪽에 있는 음악 추가를 눌러줍니다. 음악 추가할 영상 아무거나 선택할게요. 그러면 바로 음악 추가가 뜨죠. 음악 추가는 브이로그, 팝, 무드 여러 가지 종류가 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효과음 있는데 일단 음악 추가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탑 20, 그 다음에 유튜브 인기 음악, 그 다음에 계절에 맞는 음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들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이게 골목길 영상이니까 그냥 여행을 한번 눌러보죠. 여행 나온 영상에서 눌러보시면 음악을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맞다 생각하시면 미리 듣기를 하신 다음에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길이는 2분 48초이고 영상하고 길이가 맞지 않지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영상 길이에 맞게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영상 길이 앞과 끝부분 클립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 부분을 양쪽을 눌러서 클립 처음이나 비디오 처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뒤쪽에 끝을 눌러서 클립 끝이나 비디오 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길게 터치해서 오디오 소스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눌러서 클립 끝에 맞출게요. 누르고 이 음악 시작과 끝부분에 오디오 효과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아래 편집 메뉴에서 이 부분 페이드 부분을 눌러주시면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나옵니다. 그러면 페이드 인 길이 한 1초? 1.5초나 2초로 그냥 잘 들리게 2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페이드 아웃도 2초 정도로 적용을 하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되죠.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플레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 이쪽 음량은 끄고요. 자, 자연스럽게 음악이 줄어들었죠. 자,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음량 버튼을 X 시켰는데 이 음량 버튼, 그러니까 여기 오디오 소스를 살리고 싶으면 여기를 다시 활성화 시키시면 되고, 이 음량 버튼보다 음량이 줄어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음량 버튼 여기를 눌러서 소리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100%로 돼 있는데 이거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죠. 한번 높여볼까요? 이 정도로 높여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지어서 다양하게 대사가 좀 약간 묻히죠.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낮춰주시고 재미있는데 적용을 눌러주시면 적용이 완료됐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러면 대사는 잘 들리고 주어진 환경 그대로 배경음악은 잔잔하게 깔리게 되는 거죠.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공간이. 배경음악을 이렇게 했고, 만약에 효과음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배경음악입니다. 이 부분은 효과음인데 효과음도 다양한 효과음을 비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전환이나 사물, 총소리, 전자기기 뭐 여러 가지 효과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효과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인기 있는 효과음들을 이게 지금 골목길 영상이니까 카메라 초점을 한번 셔터음이나 카메라 초점을 한번 해볼게요. 셔터음 눌러서 네. 이 효과음을 어디다 넣을 것인지 여기 지금 타임 인디케이터가 여기 위치에 있어서 넣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게 만들어가는 공간들이 참 들리시죠? 재미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서 길게 눌러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제일 앞쪽으로 넣거나 아니면은 뒤쪽으로 넣거나 아니면 영상 이 길이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 완료되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셔터음까지 다 들립니다. 주어진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공간들이 참 자, 이상으로 비타에서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간단하게 넣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최종 화면에 구독 버튼하고 추천 영상 이 추가하기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대부분 유튜버들이 영상을 보면은 마지막에 다른 영상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클릭을 유도하는 영상들이 좌우나 한쪽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최종 화면이라고 하거든요. 이 최종 화면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시청자들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하는 것을 막고 내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고 내 채널에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테스트 영상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제목을 테스트로 만들어 놓고 영상을 올려놨죠. 그리고 미리 보기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요. 재생 목록은 지금 제가 이게 테스트 채널이라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있어서 안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이 올라 있으면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카드 추가가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밑으로 내리시면 시청자 층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동용과 아동용이 아닙니다 해서 아동용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동용이 아닙니다에 체크해 주시고 연령 제한도 연령 제한이 제한하지 않겠습니다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보면 카드 추가가 있잖아요. 카드 추가 누르시고 그러면 이 카드를 영상의 어느 부분에 위치할 것인지 이 부분을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켜 줍니다. 그럼 이쪽에 끝에 가서 한 15초 정도에서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동영상이나 재생 목록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동영상 중에 제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있는 동영상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할게요. 동영상 카드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지금 카드가 삽입된 것이 보이시죠? 변경사항을 그러면 저장하시면 동영상 카드가 저장됩니다. 두 번째로는 최종 화면 추가입니다. 자, 이거는 카드를 삽입을 했고 유튜브 스튜디오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동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시간인데 영상 길이가 25초 이하짜리는 최종 화면을 추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상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이걸 한번 해볼게요. 최종 화면 여기서 최종 화면 추가하시는 부분이 있죠. 최종 화면 여기를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최종 화면을 템플릿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셔서 이 최종 화면을 이것과 이 구독 버튼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선택 하시면 여기에 최종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최근 업로드된 동영상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시청자 맞춤 동영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특정 동영상을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 동영상이 최종 화면에 위치되는 부분도 클릭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했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 버튼은 구독을 유도하는 버튼입니다. 카드에 윤곽선을 표시할 수도 있고 윤곽선을 빼고 버튼만 만들어서 구독을 유도할 수 있죠. 이 부분도 눌러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화면과 구독 유도 버튼이 완성됐으면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용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아동용이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연령 제한에서 연령 제한 하지 않습니다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변경 사항이 저장됐다고 나오죠. 공개 상태는 제가 일부러 비공개로 했습니다. 완료.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최종 화면과 카드 삽입으로 시청자들의 구독 유도와 그 다음에 다른 사이트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채널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마지막 강의, 유튜브 쇼츠를 당장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쇼츠는 말 그대로 짧은 길이의 숏폼 영상 컨텐츠입니다. 긴 영상을 좋아하지 않는 요즘 젊은 세대와 틱톡이나 인스타의 릴스, 이런 성장의 위기를 느낀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9, 16 세로 영상, 그러니까 가로 영상보다는 스마트폰에 맞는 9-16의 세로형 영상입니다. 초기 유튜버들이 구독자 확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때 이 구독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쇼츠로 인해서 내 채널의 유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쇼츠를 당장 해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쇼츠가 새로운 수익 창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쇼츠에서 쇼츠와 쇼츠 사이에, 그러니까 짧은 영상과 영상 사이에 광고를 넣기로 유튜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2023년에서 이 짧은 광고를 쇼츠와 쇼츠 사이에 삽입을 해서 발생한 광고 수익은 유튜버에게 45%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긴 영상은 현재 55%를 나눠주고 있는데 여기서 45%를 나눠주는 것은 45%를 주고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크리에이터들을 교육을 하고 저작권 음원 관련해서 구입을 한다고 유튜브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쇼츠 조회수나 시청 지속 시간, 비율, 점유율이 높을수록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수익 창출 조건이 지금 현재는 긴 영상일 때 최소 조건이 구독자 1000명, 그리고 1년 동안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인데 내년부터 추가되는 거는 쇼츠에서 구독자가 1000명이고 그리고 3개월간 조회수가 한 그 쇼츠당 1000만 회가 되면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1000만 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그 3개월 동안에 누적을 해서 그 다음으로 1000만 회가 될 때까지 그 쇼츠 조회수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쇼츠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영상 길이는 쇼츠 메인 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는 15초나 60초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보기 편한 이 세로 영상 4:3이나 9:16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태그에는 반드시 샵 쇼츠를 영어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화면을 열고 쇼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쇼츠 화면 구성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메인 화면을 열면 아래 메뉴 중에 가운데 나오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쇼츠 동영상 만들기가 나옵니다.
쇼츠 동영상 만들기 나오면 이 화면 중에 사운드 추가는 말 그대로 사운드를 추가하는 것. 그 부분이고요. 눌러보시면 나오죠, 사운드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측 버튼에 있는 15, 이 부분은 동영상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15초와 60초로 터치로 간단하게 조절하시고요. 이 위쪽에 있는 뒤집기 버튼은 카메라를 전면 후면 카메라로 뒤집는 거고, 효과 버튼은 영상에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속도는 영상 녹화 속도를 늦게 할 것인지 정상 속도로 할 것인지 빠르게 할 것인지 조절하시는 부분이고요. 타이머는 몇 초 후에 영상을 녹화를 시작할 것인지 조절합니다. 3초, 10초, 20초. 녹색 화면은 크로마키 화면으로 배경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보정하고 필터는 주로 컬러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고요. 조명하고 플래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 추가 버튼을 누르면 갤러리에 있는 영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운드 추가를 하시면 아무거나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하시고서 하시면 아래쪽 버튼에 사운드를 추가를 하시면 옆에 조정 버튼하고 텍스트, 음성 해설, 볼륨 조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 영상을 드래그해서 영상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상에 집어넣을지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누르고 완료를 하시고, 텍스트는 영상에 텍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완료, 우측 위에 완료를 눌러주시고, 음성 해설은 동영상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음성으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볼륨은 아까 보신 것처럼 원본 사운드를 줄이고 높이고 배경음악을 줄이고 높이고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은 타임라인에서 여기 들어있는 오디오와 자막 크기, 자막 길이 이런 것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완료를 누르시면 적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동영상 쇼츠가 완료되면 다음을 눌러주시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세부 정보에서 공개 상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비공개로 할게요. 시청자층 선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용이 아닌 걸로, 연령 제한을 하지 않는 걸로 선택을 하시고 쇼츠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댓글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댓글을 허용할 것인지 부적절한 댓글은 필요 없게 만들 것인지 하고 이 쇼츠 동영상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쇼츠를 당장 해야만 하는 이유와 유튜브 쇼츠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유튜브 쇼츠를 스마트폰에서 직접 촬영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가지고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15초와 60초 사이에서 만들면 됩니다.